우리가 폐쇄경제하에서의 단기균형을 분석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한 2-3시간 정도 이제 개방경제에서의 단기균형 분석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중간시험 전에 배웠던 개방경제하에서 장기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물가가 고정되어 있을 때, 단기균형이, 경제의 단기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폐쇄경제에서 배웠던 ISLM 모형을 개방경제로 연장시킨 것을 본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폐쇄경제에서의 모형을 ISLM 모형이라고 불렀듯이 우리가 개방경제에서의 단기균형 모형을 우리가 먼델 프레밍 모형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먼델 플레밍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사람이 개방경제에서 단기균형 모형을 같이 만든 건 아니고, 서로 따로따로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서, 이름을 우리가 먼델과 플레밍이 만들었다 해서 먼델 플레밍 모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먼델은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고,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아쉽게도 이거 만든 이후에 별다른 업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플레밍이 처음에 먼델과 비슷한 시기에 이런 모형, 이런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먼델 플레밍 모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즉 먼델 플레밍 모형이라는 것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의 ISLM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하는 것을 중간 시험 전에 장기 분석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소규모 개방 경제를 특징 짓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장기 분석에서 했을 때 첫 번째는 뭐였어요? 국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하고 같아진다. 그죠? 자본의 완전 이동성 플러스 소규모 개방 경제 이렇게 되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하고 항상 같아진다는 이런 가정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 경제고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해외 이자율이 미국 이자율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자율과 미국의 이자율이 항상 같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자율이 미국 이자율보다 더 높아요. 그죠? 이렇게 국가 간의 이자율 차이가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자율이 같다라는 이런 가정을 한 상태에서 분석을 한 후에 이자율이 이렇게 국가 간에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이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먼델 플레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것은 국내 이자율은 해외 이자율하고 같다. 그래서 소규모 개방 경제 플러스 스몰 오픈 이코노미 플러스 자본의 완전 이동성을 가정하면 R이 R스타가 된다. 우리가 중간시험 전에 분석했던 내용과 같은 그런 가정하에서 시작을 하겠어요. 우리가 중간시험 전에는 개방경제가 되면서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들어왔는데 우리 중간시험 전에는 환율을 실질 환율과 명목 환율을 구분을 했었어요. 즉 두 나라 사이의 상대 물가에 따라서 그것을 조정해 준 것을 실질 환율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환율을 우리가 명목 환율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단기 분석에 있어서는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실질 환율과 명목 환율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 ISLM 모형에서 이를테면 화폐 수요 함수에서 화폐 수요 함수에 들어가는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이라 해야 되는데 물가가 고정되어 있으면 인플레이션율이 제로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질 환율과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을 같다고 우리가 가정한 것처럼 여기서도 당분간은 실질 환율과 명목 환율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는 ISLM 모형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시장이 존재해서 이 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즉 여기서 두 개의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화 시장, IS 곡선으로 나타냈던 재화 시장과 그 다음에 LM 곡선으로 대변되는 화폐 시장이 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도 재화 시장의 균형과 화폐 시장의 균형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두 시장이 둘 다 모두 균형이 됐을 때 거기서 국민소득이, 개방경제에서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IS식에서는 폐쇄경제에서 IS식에 나타내는 재화시장의 균형은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로 이렇게 표시가 됐었죠. 그죠? 그리고 T와 G는 우리가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외생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Y와 R의 조합을 우리가 IS 곡선을 나타내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했었어요. 자, 이제 개방경제가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순수출이라는 항목이 하나가 더 포함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순수출은 무엇의 함수? 환율의 함수가 되겠죠. 우리가 장기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환율을 어떤 나라의 통화 나누기 미국 달러화, 즉 우리나라 같으면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분석에 있어서도 환율을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적어도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장기 분석에 봤을 때, 장기 분석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은 다 미국을 중심으로 써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교과서에 우하향하는 식으로 나타난 그림이 우상향하는 식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상향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먼델 플레밍 모형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하고는 좀 다르게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미국 중심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나라 또는 하여튼 제3국,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입장에서 그림을 그려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국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하고 항상 같아지기 때문에 이제 IS 곡선을 우리가 유도할 때는 이것이 그냥 실질 이자율이었는데 이제 이 R이라고 하는 놈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해외에 의해서 결정되는, 해외 이자율에서 결정되는 놈이 돼버렸어요. 따라서 이제 R을 R이라고 쓰지 않고 R 스타가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IS식을 나타내는 IS 곡선을 나타내는 식을 이렇게 쓰고 나니까 우리가 IS 곡선을 도출할 때는 NX가 없을 때는 R과 Y의 조합이었는데 이제 R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돼 버리니까, 해외 이자율에서 고정돼 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변수는 Y하고 환율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방경제에서의 IS 곡선을 우리가 IS 스타 곡선이라고 이렇게 조금 이름을 바꿔서 불러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IS 스타 곡선은 이제 더 이상 Y와 R의 조합이 아니라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Y와 E의 조합이 되겠어요. 그래서 IS 스타 곡선은 Y와 E의 조합으로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IS 스타 곡선은 어떻게 생겼을까? ISLM에서 IS 곡선은 Y와 R의 조합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R이 아니고 종축에다가 환율 E를 표시를 하겠어요. 그러면 E와 Y 간의 관계, 즉 재화시장의 규정을 나타내주는 Y와 E의 관계는 어떤 모양을 가질까? 만약 E가 높아진다고 하면 달러당 1,000원이던 것이 달러당 2,000원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순수출은 어떻게 되겠어요? 순수출이 더 늘어나겠죠. 증가를 하겠죠. 여기가 사실은 그래서 플러스 관계가 있겠어요. NX가 증가하면서 Y가 증가하는. 컨섬션은 가처분 소득의 함수인데 여기서 Y 외에
T는 고정돼 있고 투자는 해외 이자율에서 결정되니까 역시 환율과는 상관이 없고 그렇죠? 정부 지출도 외생으로 결정되니까 결국 NX가 환율 상승에 의해서 NX가 늘어나면 Y가 증가를 해서 E와 Y 사이에는 어떤 관계? 플러스 관계가 이렇게 그려지겠어요. 이것이 IS 스타 곡선이 되는 거죠. IS 스타 곡선은 우상향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어떻게 써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올라가면 이놈이 올라가면 미국의 순수출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를 하겠죠. 그죠?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하는 것이니까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순수출이 감소를 하고 따라서 총수요가 Y가 감소를 할 거예요. 즉 여러분들 교과서는 미국 입장에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IS 스타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 IS 스타 곡선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표현을 하도록 합시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유로존에 있는 국가 입장에서 하여튼 미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 입장에서 보더라도 IS 스타 곡선은 환율이 달러화에 대해서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한 IS 스타 곡선은 우상하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어요. 이걸 조금 더 엄밀하게 보면 사실은 이 IS 스타 곡선의 유도 과정을 조금 더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케인지안 크로스에서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참조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먼저 환율과 순수출 간의 관계를 보면 환율이 아까처럼 달러당 몇 원 이런 식으로 표시되면 순수출과 환율 간에는 이런 플러스 관계가 존재할 것이고 그래서 환율이 이를테면 E1에서 E2로 상승을 한다면 순수출은 NX1에서 NX2로 더 커질 거예요. 순수출이 이렇게 커지면 우리가 케인지안 크로스를 보면 케인지안 크로스에서 이 45도 곡선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총수요를 총지출을 나타내는 곡선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이놈이 개방경제니까 NX를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NX가 증가를 하면 환율이 상승을 해서 NX가 더 커지면 이 총 지출을 나타내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NX1 이게 위로 와야 되는구나. NX가 커지면서 총 지출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환율이 E1일 때 환율이 E1일 때 소득은 Y1이니까 이 점이 될 것이고 환율이 E2로 상승을 하게 되면 소득이 Y2로 증가를 하니까 이 점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식으로 IS 스타 곡선이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이제 엄밀하게 조금 더 엄밀하게 우리가 IS 스타 곡선을 유도한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유도 과정 없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수수출이 늘어나서 Y가 늘어난다. 그래서 둘 사이 환율과 Y 사이에는 플러스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IS 스타 곡선을 이제 유도를 했으니까 다음으로는 이제 폐쇄 경제에서의 LM 곡선과 비슷한 소위 LM 스타 곡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LM 스타 곡선은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주는 Y와 E의 조합들이 되겠어요. 자, 화폐 시장의 균형은 화폐의 공급과 화폐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P가 고정되어 있는 단계에서 P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M이 통화정책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결정되면 이 왼쪽 화폐 공급이 실질 화폐 공급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Y와 R의 조합은 서로 플러스 관계가 있다는 것이 LM 곡선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R이 R 스타기 때문에 이놈이 변할 수가 없어요. 이놈이 고정돼 버렸어요. 그죠? 따라서 왼쪽이 고정돼 있고 오른쪽에서도 두 변수 중에 한 변수가 고정돼 버리니까 Y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고정이 돼 버리겠죠. 그죠?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Y라는 놈이 즉 우리가 LM 스타 곡선으로 표시되는 Y와 E의 조합은 우리가 이와 같은 수직선의 모습으로 표시가 되겠어요. 따라서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주는 LM 스타 곡선, 재화 시장의 균형을 나타주는 IS 스타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재화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이 모두 다 성립을 하고 그때 균형 Y와 균형 환율이 결정이 되겠어요. 이것이 개방 경제에서의 먼델 플레밍 모형의 결과예요. ISLM 모형을 개방 경제로 확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제 이 IS 스타와 LM 스타를 가지고 이제 외생적인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개방 경제에서의 단기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환율 제도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환율 제도라는 것을 보면 하나는 변동 환율 제도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고정 환율 제도라는 게 있어요. 변동 환율 제도는 변동환율 제도라는 것은 어떤 경제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환율이 신축적으로 변하는 것을 변동환율 제도로 얘기하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완전한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죠. 또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고정환율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Fixed Exchange Rate System이라고 하는 환율이 경제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정해놓은 그 환율 수준이 일정한 환율 수준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 그럼 어떻게 일정한 상황이 계속되느냐? 경제 상황이 바뀌면서 환율이 움직이려는 힘이 존재하는데 중앙은행이 환율이 움직이려는 힘이 존재할 때마다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국내 통화와 해외 통화를 서로 사고 팔고 하면서 환율을 미리 고정된 그 수준으로 맞춰 나가는 것을 고정환율 제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대표적인 것이 과거에 금본위제 같은 경우 금 1온스당 몇 달러, 거기에 따라서 몇 파운드 이런 것이 딱 고정되어 있던 그런 시대. 또 최근에 와서는 이를테면 홍콩 같은 경우는 고정환율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US 달러 1달러에당 홍콩 달러가 얼마 이런 식으로 환율이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홍콩의 중앙은행이
사실은 홍콩의 중앙은행이라는 말을 안 써요. 우리 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 뱅크라는 말을 쓰지 않고 머니터리 오소리티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환율 제도가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변동환율 제도와 구분해 가지고 경제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을 때 단기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또 고정환율 제도의 대표적인 거, 뭐 이를테면 유로존에 있는 국가들, 그러면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은 사실은 고정환율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를 구분을 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변동환율 제도를 보도록 합시다. 자,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의 첫 번째 재정정책의 효과를 보도록 합시다. 즉 정부 지출 G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조세 T를 떨어뜨리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역시 IS 스타 곡선은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G를 증가시키면 이제 IS 스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마치 우리가 IS 곡선에서 봤던 거하고 동일한 현상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IS 스타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환율이 떨어지고 국민소득 Y는 변화가 없겠죠. 즉 G를 증가시키면 달러당 원화의 환율이 하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GDP는 불변인 LM 스타 곡선이 수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Y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하게 되겠어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축효과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ISLM 모형에서는 어떤 일이, G가 증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ISLM 모형에서는 이게 IS고 이게 LM일 때 정부 지출 G를 증가시키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Y0에서 Y1으로 늘었어요. 근데 IS 곡선이 이동한 폭만큼 이만큼의 승수 효과가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Y2까지 증가하지 못하고 Y1까지 증가하는 것은 이자율이 상승을 하면서 민간 투자를 Y1과 Y2의 Y2 빼기 Y1만큼 구축하기 때문에 소득이 Y1까지만 상승을 했어요. 즉 G를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상승을 해서 이자율 상승이라는 구축 효과, 민간 투자에 대한 구축 효과가 발생해서 소득이 부분적으로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기서는 G를 증가시키면 환율이 떨어져서 환율이 달러당 1,200원 하던 것이 달러당 1,000원으로 떨어져서 순수출이 줄어들게 되겠죠. 순수출이 줄어들게 되면서 G가 늘어난 만큼의 순수출 감소가 G가 늘어난 것을 완전히 구축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여기서 발생을 하겠어요. 즉 G가 증가한 것만큼 순수출이 환율 하락으로 순수출이 G가 늘어난 것을 구축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어요. 자,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이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강조한 것이 자본의 완전 이동성이었어요. 그죠? G를 증가시키면 마치 ISLM 모형에서 보는 것처럼 이자율이 상승하려는 그런 압력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원래 수준보다, 즉 R스타 수준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가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외국에서 돈이 우리나라로 확 들어와 버리겠죠. R이 이퀄 R스타였는데 G의 증가에서 R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돈이 확 들어와 버릴 거예요. 원화에 대한 달러가 들어오면서 원화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나요.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환율이 하락을 하는 거죠. 원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원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화 가치 상승 또는 환율 하락이 일어나면서 순수출이 하락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폐쇄 경제에서는 이자율에 의해서 구축 효과가 발생하지만 개방 경제가 되면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율에 의한 구축 효과는 발생할 수가 없고 반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순수출이 구축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통화 정책을 보도록 합시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봅시다. 자,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LM-스타 곡선은 이렇게 표시가 됐었어요. 그렇죠? 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M이 증가하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왼쪽에 화폐 공급이 증가하니까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화폐 수요도 증가를 해야 되죠. 그죠? 왼쪽이 증가를 했으니까 오른쪽도 증가를 해줘야 돼요.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오른쪽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면 돼요. 하나는 이자율이 하락을 하거나 소득이 늘어나거나, 그죠? 또는 두 개의 조합이 적당히 이루어지거나. 근데 이자율은 R스타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죠? 따라서 Y가 증가하는 수밖에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Y가 증가하는 방법밖에는 없게 돼요. 따라서 M이 증가하면 Y가 증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LM-스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아니고 LM2라고 하면 그러면 환율이 E1에서 E2로 상승을 하게 되고 소득은 Y1에서 Y2로 늘어나게 되겠죠. 즉 M을 증가시키면 환율이 증가하는데 환율이 증가하면서 NX가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Y가 증가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존재를 하게 되겠어요. 자, 이 두 그림을 비교를 해봅시다.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자본의 완전 이동성이 가정된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면 환율이 경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면 재정 정책이 Y에 미치는 효과는 하나도 없고 재정 정책은 Y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반대로 통화 정책은 굉장히 막강한 적어도 Y에 대해서 막강한 정책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즉 개방 경제 하에 변동 환율제 하에서는 Y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통화 정책은 의미가 있지만 재정 정책은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고정환율제도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환율제도가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 중간 단계의 환율 제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IMF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면 나라별로 그 나라의 환율 제도를 분류를 해놨는데 맨 이쪽에 완전 고정환율제, 그리고 반대쪽 끝에 완전 변동환율제, 그리고 중간에 단계에서 약간 고정환율제적인 요소를 갖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좀 움직이기도 하는 중간 정도 단계들, 그런 것들을 또 구분해서 국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외환 시장이 이 변동환율제에 가까운지를 분류를 해놨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7년, 98년 외환위기 직후에 완전 변동환율제로 이행을 했어요. 그 전에는 변동환율제긴 하지만 완전 변동환율제는 아니고 약간 뭐 관리 변동환율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고정환율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100% 시장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현재는 100% 시장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변동환율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변동환율제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부분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시장에 개입한다는 얘기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국내 통화를 사고 팔고 한다든지 또는 외환보유고를 이용해서 해외 통화를 사고 팔고 함으로써 환율에 영향을 주게 돼요. 환율에 어떤 의미에서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을 의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도록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신문에서 봤지만 미국 재무성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조작국을 뭐 지정을 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거예요. 혹시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이제 미국과 교역을 하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정부가 그 외국이 너무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을 해서 미국에 대한 수출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의심을 가지고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게끔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이를테면 경상수지 흑자, 그다음에 대미 경상수지 흑자, 그다음에 외환시장 개입이 뭐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건에 따라서 환율 조작국을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환율 조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고 단 관심 뭐 대상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나라를 지정을 했어요. 한국, 일본, 독일, 또 어디였지? 중국,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였더라? 하여튼 이렇게 5나라를 지정해서 앞으로 요주의 좀 주의 깊게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뭐 경제는 굉장히 불황이지만 경상수지는 흑자고, 특히 미국에 대한 경상수지도 흑자고, 그리고 정부에서 환율 시장에 이렇게 개입을 할 때 그걸 발표를 안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약간 문제이긴 한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에 개입을 하던 때 그것을 IMF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 약간 불투명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약간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환율 시장의 정책 당국이 굉장히 많이 개입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떨어질 때 그것을 좀 스무딩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우리가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어느 나라든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건 일본이죠. 일본이 이렇게 관심 대상국으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일본 경제를 좀 더 부양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환율을 갖다가 뭐 높게 유지하겠다 그래서 시장 개입을 계속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게 이제 약간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변동환율제 하에서는 재정 정책은 Y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반대로 통화 정책은 Y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결론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통화 정책의 경우에 우리가 ISLM 모형을 공부를 할 때 통화 정책이 Y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통화 정책의 파급 경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폐쇄경제하에서 ISLM 모형에서의 통화 정책의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은 그러니까 클로즈드 이코노미에서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놈이 명목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그런데 가격이 경직적인 단계에서는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려서 이놈이
투자를 증가시켜서 Y를 증가시키는 이런 경로를 우리가 폐쇄경제 하에서의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이자율 경로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스몰 오픈 이코노미에서는 통화정책의 트랜스미션 메커니즘이 좀 다르게 나타나죠. M이 증가하면 LM 스타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그런데 이자율은 R 스타하고 같기 때문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 대신에 환율이 올라가서 순수출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Y가 증가를 했어요. 폐쇄경제 하에서의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의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이것을 환율 경로라고 이렇게 불러요. 완벽한 의미에서의 폐쇄경제에서는 이자율 경로, 완벽한 의미에서의 스몰 오픈 이코노미에서는 환율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작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현실은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두 개가 다 존재를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책. 우리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봤는데, 우리가 장기 분석에서 봤듯이 세 번째 정책으로서 우리가 무역정책이라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즉, 정부가 인위적으로 관세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수입 쿼터를 부여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수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무역정책을 통해서 수입을 낮추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먼데일 플레밍 모형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봅시다. 자, 수입을 줄이니까 수출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순수출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죠? 수입이 작아졌으니까 수출이 변화가 없다면 순수출이 더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IS 스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이동을 하게 되면 재정정책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이 환율은 E1에서 E2로 감소를 하고 Y는 변화가 없게 되겠죠. 자, 이 과정에서 왜 Y가 변화가 없느냐? 수입이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줄어들게 되면 순수출이 늘어나서 IS 스타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고,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다시 순수출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입 규제로 인한 순수출 증가가 환율의 하락으로 인한 순수출 감소로 완전히 상쇄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어요. 즉, 처음에 수입을 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출도, 환율 하락에 의해서 수출도 줄어들어서 순수출은 변화가 없지만, 그래서 Y는 변화가 없지만 수출과 수입은 둘 다 작아진 것이 되겠죠. 우리가 장기 분석에서도 이런 비슷한 분석을 한번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즉, 수입 규제 정책은 환율 하락을 통해서 순수출 또는 Y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 대신에 수출과 수입의 각각의 수출 수입의 규모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수출 수입이 둘 다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경제 원론 시간에 배웠던 소위 gains from trade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놈이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경제 전체의 웰페어는 줄어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즉, 무역정책은, 수입 규제를 통한 무역정책은 Y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경제 전체의 웰페어 수준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가 되겠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개방 경제 하에서의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폐쇄 경제 고정 환율제 하에서의 단기 분석을 보도록 합시다. 자, 고정 환율제의 단기 분석 결과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변동 환율제 하에서의 단기 분석 결과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 경제가 여기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시다. 자, 이때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사용하면, 즉 G를 증가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IS 스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변동환율제 하에서는 환율이 하락을 하고 Y에는 변화가 없게 되는 게 변동환율제에서의 결과였죠. 그런데 고정환율제에서는 이렇게 환율이 E1에서 이를테면 E2로 하락할 수가 없어요. 환율은 원래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 수준을 우리가 E1이라고 합시다. E1 수준에서 환율은 항상 픽스되어 있어야 되는, 그러면 달러당 1,000원이라는 그 값에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 게 고정환율제도예요. 그럼 이런 E1이라는 환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환율은 이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아까 고정환율제의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중앙은행이 이 수준의 E1이라는 수준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 통화나 해외 통화를 사고 팔고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E1의 환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S 스타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환율의 변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야 돼요? LM 스타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LM 스타 곡선을 이런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즉 LM 스타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국내 통화를 더 공급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국내 통화를 더 공급을 많이 해서 환율 수준을 E1 수준에 유지하도록 한다면은 고정환율을 E1 수준의 고정환율을 유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IS 스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환율이 하락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사인이 보이면, 그런 압력이 존재하면, 시장에 그런 압력이 존재하면 재빨리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LM 스타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환율의 변화가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이 되겠어요. 즉 다시 말하면 중앙은행이 LM 스타 곡선을 이동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변동환율제에서는 어떤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의 경제 여건에 맞게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LM 곡선을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게 통화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정정책에 의해서 IS 곡선이 움직이면 통화정책은 거기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LM1에서 LM2 스타로 수동적으로,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IS 곡선의 이동에 맞춰서 LM 스타 곡선을 이동시켜줘야만 고정환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수동적이 된다는 게, 능동적으로, 독립적으로, 뭐 이를테면 Y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또는 Y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또는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이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재정정책으로 G를 증가시키면 Y는 Y2로 증가를 하고 환율은 변화가 없고 고정환율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아까 우리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환율에만 영향을 주지 환율만 떨어뜨리지 Y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고정환율제 하에서의 재정정책은 환율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을 증가시키는, 즉 LM 스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수동적인 통화량 증가가 수반됨으로써 Y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의 커다란 차이점이 되겠어요. 통화정책의 경우를 봅시다. 이 수준에서 고정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봅시다. 자,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LM 스타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뜻이 돼요. 근데 LM 스타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환율이 이 수준으로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죠? 고정환율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즉 가상적으로 중앙은행이 통화량 증가를 통해서 LM 스타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더라도 곧바로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LM 스타 곡선을 다시 원위치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말은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얘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갖다가 증가시킬 수 없다는 뜻이 돼요. 즉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 돼요. Y를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결과가 고정환율제에서는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홍콩같이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센트럴 뱅크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머니터리 오소리티라는 말을 써서 홍콩의 머니터리 오소리티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런 IS 곡선이 움직이면서 거기에 맞게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LM 스타 곡선을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수동적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 돼요.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Y의 변화를 위해서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 돼요. 통화정책의 독립성 내지는 어떤 독립성이라기보다는 통화정책을 경제 상황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진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IS 곡선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 뭐 이를테면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거나 또는 기타 우리가 공부했던 IS 곡선에 영향을 주신 어떤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IS 스타 곡선은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Y를 늘릴 수 있는 방법 또는 Y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앙은행이 Y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Y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자, 중앙은행이 현재 Y1 수준이 너무 낮다고, 경기가 지금 현재 너무 리세션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뭔가 하여튼 중앙은행이 IS 곡선이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Y를 증가시키고 싶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Y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 M을 변화시키는 건 답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E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고정환율 수준 자체를 변경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현재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달러당 1,000원의 고정환율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1달러당 1,200원 수준으로 고정환율 수준을 높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새로운 고정환율은 여기가 될 거예요. E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수준의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정환율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I 스타 곡선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LM 스타 곡선을 이렇게 이동시켜줘야 되겠죠. 통화량 증가를 통해서 LM 스타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E2만큼의 고정환율을 유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가절하라고 불러요. 디밸류에이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물론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이렇게 미리 지정된 환율 수준을 자주 변경할 수는 없겠죠. 정말 어쩌다 한번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지 이것을 수시로 변경하면 그건 변동환율제랑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런 디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사실 자주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극단적인 상황, 경제가 굉장히 지금 뭐 위기 국면이다. 이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영어 교과서를 보면 depreciation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국 통화의 가치 하락을 우리가 depreciation이라고 이렇게 쓰죠. 이것이 이를테면 1달러당 1,000원에서 1달러당 1,200원으로 올라갔다.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원화가 depreciate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는 요새 사실 사람들이 막 섞어 쓰기는 하는데 원래는 이 depreciation이라는 말은 변동환율제에서의 환율 변화를 의미를 하고 devaluation이라는 말은 여기처럼 고정환율제에서 환율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devaluation이라는 말을 많이 표현을 해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가끔씩 보면 사람들이 그래도 막 섞어서 쓰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여기 평가절하라는 인위적인 고정환율을 변화시키는 평가절하를 통해서 Y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뭐 자주 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경제 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이 됐을 때 어쩌다 한번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길래 홍콩 같은 나라에서 왜 고정환율을 사용을 할까? 고정환율을 사용하고 있으면 환율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처럼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뭐 디밸류에이션의 확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환율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무역이라든지 국제 금융 거래를 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즉 내가 홍콩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환율 변동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거기에 리스크가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따라 붙을 거예요. 그런데 환율이 고정돼 있으면 그 위험이 환율 변화에 대한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역이라든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홍콩이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홍콩의 금융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환위험 없이 외환에 대한 환율에 대한 위험 없이 해외 국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유럽 국가들이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유로존 안에 있는 나라들 간의 무역에 있어서는 즉 독일과 프랑스, 뭐 독일과 이태리, 뭐 프랑스와 스페인 이 나라들 간의 무역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두 나라 사이에 외환에 대한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죠? 다 유로라는 통화를 쓰니까
교역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그런 거에 의해서 유로존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뭐 그런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고정환율제라는 것은 변동환율제에 비해서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럼 단점은 뭐냐? 우리 나중에 고정환율제, 변동환율제를 얘기하면서 또 단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이 변화하게 되면 이런 일정한 수준의 환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LM스타를 이렇게 옮길 수도 없고 반대로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많은 경우에 환율이라는 게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면 외환위기 같은 것에 굉장히 노출되기도 쉽고 우리 97년, 98년에도 외환위기 때도 우리가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환율을 어떤 의미에서는 고정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그런 면도 좀 존재를 해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고정환율제에서는 재정정책은 효과를 가지고 Y에 있어서 효과를 가지는 반면에 통화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실제로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가 없다. 우리 변동환율제에선 재정정책이 무용했고 통화정책이 효과가 있었던 반면에 고정환율제는 반대로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고 통화정책은 사용하지를 못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무역정책을 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수입 규제를 통해서 수입을 낮추는 무역 정책을 정부가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당장은 수출이 변화가 없으면 순수출이 늘어나겠죠. 순수출이 늘어나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나라가 원래 이 수준에서 고정환율을 유지하고 있다 봅시다. IS타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순간 환율이 하락하려는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통화량 조절을 통해서 원래의 고정환율을 유지해야 될 거예요. 따라서 통화량 증가를 통해서 LM스타 곡선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환율 수준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겠죠. 따라서 고정환율제 하에서 수입 규제 정책은 Y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재정 정책 경우와 사실상 똑같죠.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LM스타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수입 규제 정책은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환율이 불변인 대신에 Y가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자, 지금까지 이 결과를 보면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에서의 정책 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죠. 변동환율제에서는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고 통화정책만 효과가 있었는데, 그리고 무역정책도 효과가 없었는데, 고정환율제가 되면 재정정책과 무역정책은 효과가 있고 통화정책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 하에서 정책 효과는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것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우리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이자율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이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분석을 했어요. 즉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자본의 완전 이동성을 가정을 하면 두 나라 사이의 이자율이 같아진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었어요. 현실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이자율 수준은 다 달라요. 우리나라 이자율이 미국 이자율보다 높고 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이자율이 미국 이자율보다 높을까? 왜 높을까요? 우리나라 이자율이 미국의 이자율보다 높은 첫 번째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해외의 어떤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와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적어도 미국, 예를 들면 국채를 산다고 합시다.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와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산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미국 국채가 우리나라 국채보다는 좀 더 안전한 자산이 되겠죠. 미국 정부가 망할 확률이, 망한다는 게 이제 국채를 상환하지 못할 그럴 가능성이 한국 정부가 국채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보다는 더 작을 거예요. 따라서 한국의 이자율이 미국의 이자율보다 높은 것은 이와 같이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 즉 이것을 국가 부도 위험이라고 해도 좋고 어쨌든 이런 국가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반영해서 우리나라 이자율이 더 높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런 리스크 프리미엄이 존재를 할 때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단기 분석에 영향을 주는지, 리스크 프리미엄이 변했을 때, 즉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더 위험해졌을 때, 이를테면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든지 상환을 못할 하여튼 위험이 더 높아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Y와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여기서 마칩시다.